오늘의 강의는 조경숙 작가님이시자 개발자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조경숙 작가님이시자 개발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에 마키아벨리 편지 책으로 선정돼서 이제 배송이 되었던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전지적 여성 시점으로 들여다보는 테크 업계와 서비스의 이면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내드렸고요. 그 작가분을 직접 저자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댓글로 주시면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IT 업계 이야기를 정치발전소에서 세부적으로 다뤄본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 젠더적 관점으로 IT 업계를 바라본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신선한 관점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또 저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잔한 박수로 저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경숙입니다. 저는 테크페미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술과 페미니즘을 엮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개발자이기도 하고 지금 만화평론가라는 이상한 직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서 IT 업계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명 업계에서 비전공자 개발자라고 불리는 루트를 탔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전산실 모든 걸 도장 깨기처럼 깨고 지금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다 특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전산실을 대하는 특징과 개발자를 대하는 것들, 그리고 뭐 기술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해놨다가 그 기록집이 이제 이 책으로 엮여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화평론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인 것 같기도 한데, 일터에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거나 이제 전산실 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경숙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비평 이런 걸 내면 그 취업하거나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놀랍게도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전산실 직원이 이 사람이라고 절대 매칭시키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다녔던 회사 사람들도 제가 이 글을 썼다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이제 인스타툰에 대한 비평, 그리고 웹툰 내비게이션이라고 웹툰을 소개하는 것들, 그리고 저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담은 에세이를 이렇게 3권을 썼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슬러기스 해커스라고 게으른 해커들의 커뮤니티예요. 뭐냐면 비영리단체 활동가들과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엑셀과 싸우는 시간을 줄이게 해주자. 예를 들어 뭐 급여 명세서 같은 거를 반복 업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회원 명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활동가들한테 제일 부하가 많이 되는지를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실 수도 있으니까 무료로 다 배포되어 있거든요. 만약 비영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사실은 여기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 테크 비평을 연재하면서 그 칼럼들을 어느 정도 보강하고 또 엮은 것인데요. 제가 사실 이 칼럼을 되게 의뢰받으면서 뭐에 대해 쓸까, 나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동률, 이거 약간 기계한테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기계가 어느 정도 가동되어 있는지,
이건 SI 업계에서 인력 가동률을 보통 뜻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팀의 성과가 이 인력이 개발자들이 얼마나 가동 중인 상태인지, 기획자들이 얼마나 가동 중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가동률로 잡아서 이제 성과 지표로 내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라고 매기는 부분 되게 이상하다고 여겼고, 항상 자기가 이제 휴식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노동자로서.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6개월이어서 6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크러쉬 모드로 들어갔다가 한 2, 3주 쉴 때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없이. 그러면 가동률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엄청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행들 좀 이상하다고 많이 여겼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야간 작업과 주말 작업이 항상 의례적인 거. 저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임신부였을 시절에 이제 야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업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임신부가 야근을 하면 그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 계략을 내서 그럼 그 불법이니까 너는 야근 수당을 올리지 마라. 그래서 야근을 하되 야근 수당을 올리지 않아서 이제 야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해줘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선배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주고 같이 화내줬지만 그 관행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고,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거 정말 이상한 업계 관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야 대응이 있는데요. 사실 심야 대응은 제가 최근에 프리랜서 개발자 하면서 이제 비로소 빠져나온 것 같아요. 원래 항상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새벽에도 장애가 나면 바로 즉각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늘 잠을 약간 얕게 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든 여행을 가든 뭐 이렇게 회의를 나오든 항상 노트북 쥐고 다녀야 되고, 왜냐면 무슨 일 있어서 전화 오면 바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테크업계에서 일을 할 때는 몰랐던 사실이었던 거죠. 내가 이게 당연한 거지, 뭐 누구나 이렇게 일하고 있겠지 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조직들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쳤다고 했잖아요. 다른 조직을 가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이렇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는 문화가 있었구나. 근데 여기 테크업계는 유난히 그런 관행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 대응. 저는 사실 서비스 장애라는 말 듣고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장애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장애 대응 TF에 있었거든요. 장애 대응 TF가 이제 월간 장애 먼슬리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장애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나? 약간 보통은 이제 오류도 있고 에러도 있고 뭐 기능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그걸 일단 통칭해서 장애라는 말로 쓰고, 그리고 그 장애 먼슬리 이런 회의들을 매번 여는데, 그 회의가 정말 선배들 모두가 들어가길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회의였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스템 오류가 나면 이게 왜 났는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거를 좀 공유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 원래 취지는 그거였지만 이제 문책하는 자리로 바뀐 거죠. 왜 그런 거 됐어? 왜 그런 오류 생겼어? 이거 기능 추가해서야? 그럼 앞으로 그런 기능 추가하지 마. 그러니까 모두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겁나고, 모두 다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점점. 왜냐면 우리는 장애 난 비율이 KPI 곧 성과니까 장애가 안 나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면은 신기술은 개발하지 않겠다. 이런 문화, 보수적인 문화가 되는 상황에 바로 장애 대응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윤리도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새 AI 때문에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비스 윤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 주로 썼던 건 디지털 성폭력, 이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윤리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돈을 벌 수 없는 이제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하나씩 받을 때마다 그 메시지에 5원, 뭐 이렇게 10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더 많이 걸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추행을 해도,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성추행을 하거나 이렇게 좀 나의 사생활을 캐려고 한다거나 해도 거기에 다 대응을 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 10건, 100건 이상의 그걸 받아야만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현실들을 좀 목도하면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볼 수 없었던 얘기들이었고, 그거 이제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많이 대응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럼 랜덤 채팅 앱에서나마 돈을 벌 수 있던 걸 막을 거냐. 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위기 청소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게 해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운영하는 개발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수료로 그렇게 돈을 먹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서비스 윤리를 꼭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 한 챕터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성폭력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이제 N번방 사건 이런 걸로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노출된 분들이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저한테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보통 IT 회사라고 하면 이런 것들 떠올리시잖아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유명한 IT 회사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 IT 회사가 엄청 다양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테크 업계라고 해서 우리가 딱 아는 서비스 업계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마다 관액이 다 다르고 개발자들이 왜 억대 연봉 받는다 막 이러면서 엄청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앞선 이제 서비스 회사들의 얘기고 여기들은 오히려 되게 여기 있는 것들도 돈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 네. 이 업계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연봉 수준도 다르고 근무 처우도 다르고 사실 저는 제가 있었던 곳은 SI 회사와 서비스 회사고 솔루션 회사는 이제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SI 회사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 시스템 통합 회사입니다. 엄청 커다란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LG CNS는 그 티머니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교통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게 이제 LG CNS의 가장 큰 업적이죠. 지금까지도 20년 전에도 가장 큰 업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일 큰 업적입니다. 티머니 시스템. SDS는 이제 그 나이스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 총합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SDS나 이런 데서 만들고 CNC는 또 최근에 유명했었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 때문에 네 그게 이제 CNC에서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에 입점해 있던 카카오 서버가 불이 난 거였는데 이제 이것들은 B2B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런 서비스 회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업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CNS처럼 이제 팀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 정보를 하는 시스템을 커다랗게 구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은행 금융권 정보 시스템들 예를 들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 작업이 엄청 큰 작업이었거든요. 그 작업들도 이런 SI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회사는 다 아시죠? 토스, 우한형제들, 왓챠 뭐 이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즉 B2C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제일 좋고 많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솔루션 회사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니시스를 아시면 네, 결제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회사가 자신의 서비스를 만들 때도 특정한 솔루션 모듈들은 다른 서비스 걸 갖고 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니시스 같은 솔루션 회사나 솔루션 회사에 그걸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 인증할 때도 다 본인 인증 솔루션을 사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IT 서비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 솔루션 회사 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회사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SI 회사는 아까 인력, 가동률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을 조금 하찮게 여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술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개발자 아무나 데리고 와. 그냥 빨리 넣어서 많이 하면 돼. 솔직히 산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SI 업체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녹음 중이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 프로젝트에서 엄청 이제 SI 역사상 되게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프로젝트는 이제 PM 하시던 분이 갑자기 과로사 하시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뭐 서비스 회사는 알려진 것처럼 신기술을 따라가는 데에 엄청 큰 중요도를 두고
그리고 개발자들의 실력 향상 이런 문화들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저는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늘 신기술을 써야 되지? 지금 있는 기술도 괜찮은데 왜 늘 신기술을 써야 될까? 이런 것들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루션 회사들은 보통 비전공자라기보단 전공자 개발자들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다르고요. 그리고 IT 업계 종사자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미지 생성 AI 달리한테 이제 노트북을 보고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를 그려줘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똑같이 네, 다 남자로만 그것도 거의 약간 백인 느낌. 예, 이제 유색인종은 거의 없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네, 이 생성형 AI 이미지들의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이미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개발자들도 엄청 많고 IT 업계 종사자로 넓히면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IT 업계 종사자이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간략하게 그렸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서버 개발자, 앞단을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구성을 잘해주는 퍼블리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IT 기획자도 계시고, 프로젝트 전반의 일정을 관리하신 프로젝트 매니저도 계시고, 그리고 약간 건축도 이제 설계사가 있잖아요. 시스템도 설계사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계도를 다 그려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QA라고 해서 품질 관리 이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코딩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이 다 같이 있어야만 하나의 서비스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네트워크 장비들도 이렇게 많아요. 서버만 있는다고 해서 바로 통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네트워크 장비들 하나하나 다 장비 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계시고 DB는 또 DB 관리자가 또 따로 계시고 이분들도 코딩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보보안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직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계 종사자라고 하면 딱 요 그림 그냥 되게 티피컬한 개발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의 145쪽인데요.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IT 서비스는 다양한 성별과 직군의 전문가가 조각을 더해 완성한 하나의 퍼즐이다. 서비스는 개발 코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걸 사용자가 다 항상 알아차릴 필요는 없지만 다만 개발자로 수렴되지 않는 노동이 서비스 안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그때 AI 윤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이루다가 나왔었잖아요. 이루다 엄청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루다 때 이제 개발자들의 신상이 이렇게 캡처돼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개발자들이 다 남자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나온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분노가 어딜 향하는지는 너무 알겠지만 사실은 개발을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심지어 그 기획자나 PM은 다 여성분이었거든요. 최종 의사결정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어떤 여성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만 생각하고 혹은 남자만 생각할 때 남자 개발자들만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여성의 일을 그 자리를 지우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루다 때 얘기예요. 이제 IT 서비스의 개발자 윤리를 묻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개발진 윤리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게 소스 코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라 해도 코드 안에 혐오 표현이 삽입되어 있다면 그건 개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코드를 방치한 팀의 잘못이다. 저는 이거를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개발자는 현업에서 가보면 여성 개발자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과잉 대표되는 문화가 내부에서도 그런데 외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안에 있는 여성 다른 소수 직군들은 소수 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부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외부에서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출간된 실리콘밸리의 목소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여성 테크니컬 라이터 직군의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거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IT 직군 안에서 유일하게 테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술 직종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개발자도 이렇게 테크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테크 업계, 테크 이름인데도 그렇게 여겨지고 글 쓰는 건 소프트 스킬처럼 여겨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너 조금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받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테크 업계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기술 인력으로 여겨지는가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 인력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기술 인력으로 여겨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바꿔서 말하면 외부에서 이분을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그 안에 내부 문화도 조금 바꿀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희박할 수 있게 좀 되게 작은 운동일 수 있어도. 그래서 그거를 좀 외부에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오늘 사실 책을 쓰게 된 계기만 얘기를 할 거기는 해요. 네. 저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테크업계 내 직군들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순수가치. 사람의 순수가치. 네, 기술 인력으로 여겨지는가에 달려있다. 이거를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그리고 야간 주말 근무가 당연시 되는 문화. 0시부터 2시까지 시스템 점검. 이거 많이 보셨죠? 0시부터 2시까지. 사실 진짜 0시부터 2시까지 그러면 누군가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 더 재밌는 건 0시부터 2시까지 일하면 인간적으로 주간근무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저녁 먹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러 갔다가 다시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원래. 원래 다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아, 회사 한국 사람 역시 헬조선이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사실 그게 왜 당연한 거였을까 싶은 거죠. 그게 심지어 이상한 문화가 또 있었는데 야근을 왜 5시까지 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까지. 그러면은 그 5시부터는 또 일찍 출근한 게 돼서 야근으로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0시부터 5시까지 연속으로 일했어도 이거 4시부터인가 5시부터는 아무튼 그게 야근이 아니에요. 그냥 일찍 출근한 거. 그래서 야근 수당으로 포함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문화죠. 그래서 하루 꼴딱 새고 7시까지 일한 적 있거든요. 근데 5시부터 7시까지는 인정 못 해준다. 아예 뭐 인정 못 해준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노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깨갱 했는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그런 문화가 됐을까 싶은. 네. 그죠. 뭔가 이상한 그런 게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 되게 화려하게 느껴지고, 특히 지금 같은 AI 시대엔 더더욱 막 기술 완전 알아야 되고, AI 빨리 발맞춰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에 가려진 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게 정말 많았구나. 이 조직에, 이 업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여러 업계에서 일하면서 마주쳤던 여러 죽음들, 그러니까 부고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언급한 이제 공식적인 죽음은 2건이죠. 하나는 맨 처음에 나왔던 제 친구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내, 우리 완전 신입 직원의 죽음인데, 신규 직원은 이제 아마 후반부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산실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었는데,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 주말에
주말 아침에 갑자기 뭐 시스템에 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부랴부랴 출근을 했다가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뭐 크리티컬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정말 다 너무 침통하고 비통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말에 고객사가 출근하라 하면 꼭 가야 되냐? 왜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게 아닌데 굳이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아름아름 있다가 문제 제기는 못하고 이렇게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본인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영업 직군 한 분이 이제 부고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영업도 제안 TF라고 해서 제안서를 넣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제안서를 넣는 기간에 크러쉬 모드처럼 일을 해요. 2주, 3주 내내 밤새고 막 잠도 한두 시간 자고 막 계속 PT 연습하고 PT 계속 바꾸고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제안 끝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자택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 처리나 이런 것들이 두 분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의 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커다란 시스템 프로젝트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서 부고가 들려오는 것들 PM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니면 누가 유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한쪽 마음 한켠에 항상 부채감처럼 쌓여 있었어요. 뭔가 이 업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업계는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기술이 되게 앞서 있고 테크업계는 빛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데 이렇게 기사도 하는 줄 안 나고 이건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쓴 건데 이거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인용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 중 과반이 넘는 57.3%가 저녁 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야간까지는 근무하는 경우는 22.1%, 휴일에도 근무하는 건 32%. 근데 그 중에서도 야간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야간 업무를 수행한 빈도가 69.3%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약간 B2B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시스템을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가지고 그때부터 막 개발자들 개발 막 하는데 그때 칼퇴하면 고객사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쟤네 한가하네? 그럼 일 더 시켜. 기능 개발 더 시켜. 이 문화가 너무 정착돼 있어서 고객사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퇴근을 못 하는 거죠. 퇴근을 하더라도 고객사 직원들이 퇴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시, 10시까지 늘 야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행처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납기를 짤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워킹타임에 일하는 걸 기준으로 짜는 게 맞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짜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 프로젝트 문화에서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분은 제가 다른 선배님이 이제 서문에 이제 저한테 야 여긴 그래도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배님은 진짜 힘들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선배님은 0시에서 2시까지 이제 일을 할 때 고객사가 건물 셔터를 내렸대요. 건물 보안 때문에. 그러면은 0시에서 2시까지 일을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일 없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지. 불이라도 났으면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근데 그게 건물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전산실 직원을 사람을 안 치는 거죠. 그냥 걔네 있던 없던 그냥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심지어 그 분은 이제 개발 비용 안에서 이제 그 고객사들의 간식비 아니면 뭐 자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대주느라 개발비를 계속 깎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진짜 라떼는이 아니고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노동착취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기록해놨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계속 신입사원 때 기록을 하면서 아 진짜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분들 중에 야근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 85.6%. 왜냐면 이게 보여주기식 야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서 야근 수당은 애초에 지급을 거의 안 해줘요. 제가 임산부에 있을 때 안 했다고 하지만 제 임산부에서만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휴와 야간에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받아야 될 수당은 당연하지 않았던 문화. 이 안에서 유지보수 노동자들은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죽으셨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엄청 유명했던 사건이죠. KT 네트워크 통신장애. 점심시간에 탁 일어나가지고,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계산하려고 할 때 카드 리더기가 안 돼서 미안한데 현금 줄 수 있냐고 해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뉴스 제목을 이렇게 내는 건 조금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행하는 분 69.3%인 업계에서 야근 실업 주간 작업하다가 이 뉴스를 보고서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럼 평소에 야근 안 시키던가 평소에 야근을 미친 듯이 시키면서 야근 싫어서 주간 작업하다 통신장애 이거 좀 너무하다. 근데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네트워크 장애는 너무너무 한 번 일어나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웬만하면 야간 작업이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워낙에 얼마나 야근이 많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야근 작업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주간에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되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라. 파란불에 이렇게 과기부에서는 이제 그때 기자회견 하셨었던 것 같아요. 간담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테크업계에서 너무 많은 과업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냥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게임이 잠깐 뭐 업무 시간 중에 중단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건 없잖아요. 큰 불편은 없잖아요. 근데 게임도 다 10시에서 2시, 0시에서 2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시간에 해야 이제 서비스 하는 그 사용자들의 그 서비스 사용자들이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과로한 업무가 너무 당연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안에 썼던 것 중에 48시간 근무하실 수 있냐고 이제 썼던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는데 그 면접관이 근데 혹시 48시간 안 자고 일하실 수 있나요? 그런 적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48시간은 없는데요? 48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게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죠? 했더니 본인들이 이제 서비스하는 지역이 몇 개국이래요. 근데 그 몇 개국에 다 0시부터 2시까지 작업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48시간 릴레이로 작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죠. 그러시군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옆에 면접관분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잘 수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게임 업계가 그런 게 너무 그게 게임 회사였거든요. 게임 업계가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간에 일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당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야간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예를 들어 서버를 뭐 2대 이상 놓고 이쪽 서버 작업할 동안 이쪽 서버로 서비스 되게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 기술 요새 테크 사회인데 그런 걸 좀 연구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야간에 해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원칙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제 파란불에 건너는 일은 사회적 약속이죠. 그렇지만 야간 작업은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이제 개선해야 될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면접 본데 얘기를 좀 더 하면 그 면접 본데 제가 좀 충격받아서 이제 면접 끝나고 화장실 들어갔었거든요. 화장실 칸 앞에 스피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게 이탈릭체로 이렇게 볼드를 스피드 여기 너무 무섭다. 그래서 거의 도망 나오듯이 나왔죠. 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카락 후배는 좀 낫지 않을까요? 요새 네카락 후배 당토지기 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앱, 당근, 토스, 뭐 이제 직방, 야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카락 후배 당토지기야인데 좀 많아졌죠? 중간에 뭐 두나무도 있고 요새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 전에 일입니다. 이것도 30대 네이버 여직원분께서 극단 선택을 하셨어요. 워킹맘이 제인이다. 2024년 4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족 측은 만약에 영어로 프로그래밍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옮긴 부서는 프랑스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부서였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개발해왔던 언어와 다른 언어로 개발을 심지어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계속 공부하고 개발하고 했거든요. 근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신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걸 하는 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조차도 되게 우울증이 많이 왔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분은 극단 선택하셨잖아요.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고 이게 내가 작년에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나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너무 힘들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분은 심지어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하셨는데 이렇게 강제 배치 당하신 거예요. 전 강제 배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강제 배치 당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게 언어가 바뀐다는 건 정말 그 언어 안에 있는 철학까지 바뀌는 거라서 코딩을 그냥 다른 언어로 그냥 번역하듯이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그 언어에 대한 철학부터 토대 다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가는 기능, 원리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개발자들은 계속 이런 문화에 노출돼요. 왜냐면 기술이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신기술을 계속 학습하도록 요구받고 강요받고 내밀리기 때문에 늘 계속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에서 독일어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마치 되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새로운 기술 학습하고 우리는 되게 스마트한 주제, 우리 앞서 나가고 선도하고 있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기에 인용한 연구 중에서는 30대 여성들이 30대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율이 되게 높다. 왜냐면 육아와 이제 가사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맡겨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 빈곤율이 엄청 다르고 사람마다 24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다른데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외 시간에서 또 학습하면서 신기술 따라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 개발자들을 계속 시니어에서 보기가 힘든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신기술 습득을 강요하고 그거를 학습 문화처럼 되게 건강한 학습 문화처럼 인지하는 어떤 기술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건 프로그래머스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공부하는 이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제 경력 개발자들이 대답한 겁니다. 경력 개발자들이 고민하는 거 1순위 전문성 부족. 경력 개발자들이면 경력도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계속 그러는데 전문성 부족이 제일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바뀌고 학습을 하라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늘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 지금 테크업계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 수명이죠.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테크업계에 굉장히 만연한 학습 문화를 지배하는 건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성취감도 아니고 이게 성장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의지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딘가 재직 중이거나 프로젝트에 투입된 상태로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분들도 모두 자신의 업무 역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개발자라면 기술 학습을 즐기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안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 문화 때문에 오히려 개발자들은 일상을 소모하고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로켓이나 우주선, 막 지금 당장 로켓을 타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트레드밀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IT 업계 문화는 여러모로 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야근도 당연시되고 있고 그 안에서 학습까지 모든 것들이 자발적인 것처럼 자발적인 과로로 되게 밀려나고 있고, 그리고 학습 문화도 너무 과열되어 있고 자기 개발, 자기 성장에 대한 주문, 심지어 그 와중에 개인 브랜딩까지 너 자신이 어떤 개발자인지 네 자신 브랜딩해라, 이런 요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고 좀 브랜딩된 개발자여야만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현실,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가장 뿌리 깊은 거, 자본, 기술, 지표 만능주의. 즉 모든 것은 계량적 지표로 나온다. 뭐 성장해야 되고 항상 성장을 지향해야 되고 주식은 올라가야 되고, 그 지표 만능주의 안에서 기술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IT가 사회를 바꾼다고.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막 두드러기가 막 날 것 같아요. IT가 사회를 바꾼다? 그러면서 막 그 아이폰 다 보세요. 아이폰 들고 다니지 않으시니까 기술이 다 사회를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술이 사회를 바꾸기 전에 업계 내부부터 바꾸는 게 어떨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책을 쓰게 된 계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거 영화 설국열차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설국열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혹시 스포일러가 될까봐. 네. 이게 설국열차의 첫 번째 칸에 이제 운전석에 마룻바닥 밑이잖아요. 마룻바닥 밑을 열면 바퀴 안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계속 조이고 있는데 뭔가 부품을, 그걸 조이지 않으면 설국열차 멈춰버린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땐 우리 사회에서 전산실, 특히 테크업계, 이게 빛나는 테크업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근처의 전산실, 우리 근처의 개발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IT 서비스 회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전산실들은 있는 시스템들 유지보수하는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봉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노동 처우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사실 개발자이긴 하지만 저 자신을 이제 유지보수 노동자라고 정체화하는 걸 좋아하기는 해요. 이제 출근해서는 회사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퇴근해서는 우리 집과 나의 일상을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 노동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곳곳을 유지보수해주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노동자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일보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모두가 새로운 것만 내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서비스를 만들면 누군가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당연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누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유지보수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설국열차의 마룻바닥 밑이고 거기가 바로 전산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전산실 어딨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산실 어딨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답변을. 제가 작가님 만날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전산실, 그랬더니 에스컬레이터 밑, 거기도 똑같이. 보통 이렇게 전산실이 다 삼각형이에요. 계단 밑이거나 에스컬레이터 밑이거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엄청 큰 그 책 판매 프랜차이즈에 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에스컬레이터 밑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더워서 요새 날씨 덥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의자들이 6개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다 체크무늬 셔츠가 이렇게 다. 도대체 왜 체크무늬 셔츠 못 버려? 이것도 사실 미스테리. 어깨 미스테리. 왜 체크 셔츠 무늬 셔츠 못 버리는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쫙 놓여있고, 그래서 뭐야 여기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전산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 역시 체크무늬 셔츠가 있는 곳에 개발자들 있다. 근데 봤는데 거기도 항상 계단 밑이더라고요. 심지어 서버랑 같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서버가 옆에서 열이 계속 나거든요.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놓으셨겠죠. 근데 그런 곳에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전산실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어디에 있는지. 저 되게 놀랐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회사에 있었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제 복도에 나가면 이제 복도에 이렇게 뭐 방제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문이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벽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근데 뭔가 이렇게 철문 같이 생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닫으려고 했더니 이거 닫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안에서. 너무 놀라서 뭐야 하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 안에 청소년들의 휴게실인 거예요. 한 분 정도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진짜 그럼 방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창고 안에 진짜 거의 비집고 들어가 거기서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저 여기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인가 봐요. 그랬더니 네 그런가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이제 가까이 있는 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근데 전 그 건물 문제라 뭐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IT 뭘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휴게실도 되게 문제죠. 에어컨 안 놔주고 선풍기 없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정말 거기에서 우리의 유지보수, 우리 지금 살아가는 곳들의 공간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지금 처우가 어떠한가. 사실은 그 설국열차 마룻바닥 밑만 욕할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사회 주변에 유지보수 노동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편리함이 저도 누리고는 있지만은 정말 너무 매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당일 배송이 너무 일상화됐어요. 그죠? 막 책도 이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고, 막 모든 게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는데, 다음날 아침에 택배 도착하고, 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근데 이게 디지털을 매개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은 수동이고, 또 누군가의 노동이라는 거,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이 멀쩡하다면, 우린 자는 동안 그만큼 딴 사람의 노동에 빚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책을 쓰게 된 건 편리함 뒤에 사람이 있다. 우리가 되게 편리하고 앱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든 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날라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도 시스템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의 계기를 아주 길고 길게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또박또박 발음도 너무, 딕션도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귀에 때려박는 강연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것만 아니면 되게 업계 비하인드를 막 회사 이름까지 밝혀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끄고 시작할 때 남방 견문록이란 분이 경숙쌤 멀리 있지만 늘 응원합니다라고 걸 남겨주셨어요.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질문 있나? 온라인에 있으신 분은 뭐 기다리거나 없으면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웹 에이전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공감하고 15년 전이라서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한 15년,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구나라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책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 이제 조금 일부 말씀은 네. 해주셨지만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느꼈던 점은 조금 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 아, 궁금합니다. 네. 여성이어서 느꼈던 점. 근데 사실은 다 여성이어서 느낀 점이 진짜 많기는 한데 저는 아까 48시간 그 면접 있잖아요. 그 뒤에 질문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뒤 질문은 여성이고 결혼도 하셨고 애도 있는데 왜 굳이 일하려고 하세요? 였어요. 사실은 그 뒤에 질문이 더 충격적이죠. 근데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책에 안 썼는데, 왜냐면 그분이 진짜 순수하게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셨더라고요. 진짜 눈빛이 초롱초롱.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실무 면접에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질문을 받지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임원 면접에 들어갔을 때 임원 면접에서 남편 연봉까지 까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연봉이 어떻길래 너가 여길 다니냐? 아니면 그래서 남편이 무슨 직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더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데 이게 게임 업계의 문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IT 회사와 게임 회사는 조금 더 업계 문화가 다른데 이제 그 안에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왜 여기서 일하지? 뭔가 레떼루가 필요한가? 네임이 필요한가?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없고 그냥 얘가 뭔가 회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여기 들어오는구나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는 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IT 업계에 있으면서는 되게 조금 느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더 많이 느낀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전산실로 갈수록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너가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기술 같은 신기술은 또 관심 없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들 남자 개발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여성 개발자여서 듣는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연 들으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노동법 위반이나 이렇게 충격적인 게 많네요. 네. 위반인 게 맞나요? 전 너무 법을 많은데. 몰라가지고 진짜 위반인지 아닌지. 하나씩 제가 좀 지금 근대도 아니고 18세기도 아니고 약간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다들 웬만큼 이제 네. 자리 잡힌 데서 뭐 2명 있는 뭐 이런 데서 일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2명 있는데도 이렇게 너무 일하면 안 나오는 되는데, 얘기들이 네. 충격적이어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라는 게 테크라는 게 좀 화려해 보이고 뭐 이러니까 뭔가 다 틀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그런 틀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실은 18세기, 19세기 다 아까 거치면서 만들어 온 어떤 합의된 룰 같은 게 있는 건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서비스나 IT 서비스, 뭐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틀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엄청 드네요. 오히려 유연근무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연근무제 하니까 이제 뭐랄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퇴근을 안 해요. 유연근무제 회사에서는 퇴근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그때 게다가 포괄 임금제잖아요. 포괄 연봉에 야근 수당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연근무제 직장에서는 새벽 6시에도 그냥 업무 카톡 받고 안 중요해도 그냥 그분의 유연한 시간에 따라 나에게 카톡이 오고 업무 연락이 그냥 유연하게 오는 곳이구나. 되게 오히려 9 to 6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원래 유연근무제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네.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조업에서는 원자재가 따로 있지만 네. IT는 사람이 원자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훨씬 그게 아까 이제 중간에 강연 때도 얘기했지만 IT는 진짜 사람이 원자재니까 맞아요. 원자재를 얼마나 빠르게 잘 갈아 넣느냐 확보해서
약간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충격적이네요. 나오는 네. 얘기들이. 책상과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네. 사실 제가 그 정치발전소와의 인연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정치발전소에서 예전에 르포 읽기 쓰기 모임을 했었어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네네. 근데 그때 제가 SI 업계 르포를 쓰고 싶다 하면서 그 공부 모임에 와서 그래서 그때 막 썼어요. 그때 썼던 글은 거의 안 실리기는 했지만 그런 이제 그때 막 축적해놨던 것들이 일부는 사례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치발전소에서 그래서 북토크를 한다면 와, 너무 영광스럽다. 여기서 시작한 책이 여기로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따로 질문이 말씀하시죠. 그 노동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도 동시에 하면서 해야 된다고 네. IT 업계가 그래서 그런지 자기 스피치도 막 연습해야 된다고. 네. 자기 스피치라기보다는 브랜딩이죠, 브랜딩. 네, 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거기서 다 저요? 일하시면서 습득한 건가? 그건 아니지만 저는 압박은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약간 뭐 그냥 농담이고 최근에 그래도 IT 쪽에서 노조들이 좀 많이 생기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작가님께서는 이제 노조 소속이었던 적 없으신 건가요, 혹시? 저는 있기는 있는데 하나는 IT 노조는 아니고 회사 안에 그냥 공공기관일 때 공공운수 공공부문? 노조가 예. 하나였고 그리고 디콘지회라고 디지털 예. 콘텐츠 네, 거기 이렇게 두 군데 속해 있다가 지금 공공운수 노조는 나온 상황이죠. 어쨌건 최근에 이제 이런 IT 쪽 노조들이 그래도 막 이렇게 생기고 조합원 수도 이렇게 그래도 좀 꾸준히 늘어가고 네.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좀 뭐랄까 미미할지라도 그래도 업계의 어떤 노동권 변화가 그래도 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좀 그래도 네. 궁금합니다. 완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저께 카카오에서 대량 해고 한다고 또 네, 밝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 노조랑 지금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언제 협상이 가능했겠어요. 무슨 협상이 있겠어요. 그냥 통보하면 끝이지. 그냥 울면서 나가야죠. 네. 근데 이제 노조가 있으니까 또 협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카카오 노조, 네이버 노조 너무 힘드신 상황에서 너무 잘 싸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네. 네, 벌써 1시간 정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오늘 조경숙 유지보수 노동자이자 이 책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의 저자님 모시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문체와 말씀하시는 거에 이 갭이 좀 있어서 좀 있죠. 네. 문체는 어떻게 보면 책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약간 드라이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페브를 약간 찌르는 이렇게 좀 시니컬한데 약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이렇게 밝게 처참한 현실을 밝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갭이 하여튼 요즘 뭐라고 그러나요? 갯모해가 좀 있어가지고 좀 하여튼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판에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들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굉장히 재밌고 열강 또 중요한 얘기 해주신 조경숙 유지보수 노동자님께 잔잔한 박수 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졌나요?